회원제처럼 운영되는 업장들 있잖아요. 그런 업장들은 미슐랭이 안 좋아합니다. 가지도 않고. 그러면 비아톨레도는 미슐랭이 예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을 못 받은 거예요? 뭐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슐랭 팀이 만약에 예약에 성공해서 먹어봤다. 그러면은 별 몇 개까지는 딸 수 있을 것 같다. 0.5개 정도는 미슐랭 가이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음식점에 미슐랭 가이드 막 별 3개, 2개, 1개, 국내에는 뭐 별 3개가 이번에 뭐 밍글스가 됐다고 하고 뭐 되게 맛있는 음식점을 상징하는 그런 지표가 됐어요. 그 미슐랭 가이드가. 근데 이제 미슐랭이라는 게 사실 이게 타이어 회사인데 타이어 회사에서 그 음식점 가이드를 쓴 거야. 그래서 왜 썼냐? 제가 듣기로는 타이어를 많이 써야 타이어 회사가 또 타이어를 많이 파니까 타이어를 어떻게 좀 많이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맛집이 있으니까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가지고 차 타고 가서 밥 먹어보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역사가 좀 쌓이고 공신력을 얻게 된 거야. 요거를 따는 걸 목표로 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미슐랭 가이드는 미쉐린이라는 타이어 회사에서 만드는 음식 추천서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미슐랭 가이드에서 나왔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해. 그래서 먹어. 그러면은 미슐랭 가이드 이렇게 채점하는 건 줄 아니까 되게 열심히 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당연히. 몰래 갈 거 아니야. 예약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다 예약하기 힘든 식당들인데 어떻게 다 예약을 해. 뭐 예를 들어 봐봐. 비아톨레도 7명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몰래 들어가. 어떻게 몰래 들어가? 쉽지 않아, 그거. 예약 고수들이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안 돼요. 그럼 예약하는 사람은 뭐임?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 랜덤인데 요 미쉐린 팀에서는 다 예약이 성공을 해야 하잖아. 어떤 사람은 이거 예약 안 되네. 못 먹었다. 근데 이건 마침 됐네. 이거 먹어야지. 근데 미쉐린은 다 예약을 해야지만 평가를 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또 뭐 이런 게 있는데 외국은 또 다 다를 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피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미슐랭 가이드 알아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궁금한 게 미슐랭은 예약을 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몰래. 근데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비아톨레도 하루에 7분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는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몰래 하려면. 예약식 이걸 어떻게 뚫어요? 업계에 그런 소문은 있어요. 이게 약간 회원제처럼 운영되는 업장들 있잖아요. 예. 그런 업장들은 미슐랭이 안 좋아합니다. 가지도 않고. 애초에 예약하기 힘드니까? 네, 일단 예약을 해야 이제 그들도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이 아예 안 되는 데는 그 친구들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되네. 우리는 몰래 가서 예약을 하는 게 맞다. 그쵸. 소문만으로 막 별을 주고 그러진 않죠. 그러면은 그 회원제로 엄청나게 막 맛있어서 막 미슐랭 별 막 5개짜리인데도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나 일본이 특히 그런 업장이 되게 많아요. 회원제 업장이 많아서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미슐랭을 못 받죠. 그러면 이제 회원제 음식점에 가려면 회원인 사람이 데리고 가야 돼요? 처음에 일단 보통 어떻게 운영하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막 그런 데도 있어요. 편지를 써야 돼요. 편지를? 그러니까 이 식당을 왜 가고 싶은지 사유를 적어서 편지를 보내면 3개월 후에 편지로 답장이 옵니다. 오히려 손님이 면접을 보는 거네? 면접을 보는 거죠. 저 여기 가도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왜냐하면 뭐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혹은 이제 회원인 친구가 데려가서 그날 이제 막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즐겁게 막 맛있게 먹어줘요. 그러고 이제 셰프도 막 기분이 좋아요, 사장님이. 그걸 추천을 듣는구나, 손님을. 그러면 혹시 다음 예약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회원이 된 겁니다. 그거네. 기업체 지원하듯이.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진짜 일본은 그게 엄청 많아요. 그런 데가. 근데 진짜 너무 맛있고 먹어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왜냐면 일단 일본 스시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저희 가게처럼 진짜 조금만 받아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너무 적은 거죠. 보통은 이제 사장님이 마음에 든다. 이 손님 뭔가 호방하다. 이러면 이제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사장이 손님을 고르는 거고, 그러면 비아톨레도도 그런 폐쇄적인 회원제 식당에서 컨셉을 따온 거예요?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저희도 뭐 키치테이블로 예약 받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전하면은 다시 예약을 키치테이블로 열 거라서 그때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아톨레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이 너무 적어서 미슐랭이 예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을 못 받은 거예요? 뭐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니까. 그러면 사실은 미슐랭 팀이 만약에 예약에 성공해서 먹어봤다. 네네. 그러면은 별 몇 개까지는 딸 수 있을 것 같다. 맛으로만 봤을 때. 0.5개 정도는. 아, 0.5개? 근데 이게 음식이 미슐랭은 맛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서비스, 공간,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는 거라서 분위기 좋던데? 저희가 이제 그게 조금 모자라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긴 해요. 목표는 미슐랭이에요, 그러면? 목표는 아니고 난 이거 무조건 따야 돼 이런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런 건 근데 뭐 없고. 따면 좋다 정도. 염두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예 안 하고 있진 않지만 주면 좋고. 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슐랭 예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확실히 해결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쭉 보면은 미쉐린 가이드 알아보기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미쉐린 가이드의 역사와 미쉐린 평가원의 삶. 자, 미쉐린 가이드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위대한 발명품조차 시작은 미약했던 경우가 많듯이 미쉐린 가이드도 처음부터 상징적인 미식 가이드였던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도로 여행을 더 많이 하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아 빨간색 표지의 소책자로 발행했던 것이 오늘날의 명성을 날리는 가이드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쉐린이 타이어 업계에서 일장인 거 알아요? 타이어 업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일장일 거예요. 내가 알기론 그래. 봐봐. 미쉐린 1위, 2위 브리지스톤 아시죠? 브리지스톤 굿이어 아시죠? 그리고 6위가 한국 타이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기안84 작가님이 그 프로그램 한 거였어요. 기안이세오. 기안84 작가님이 1일 CEO가 돼가지고 회사 운영하는 거 프로그램 있는데 내가 그때 껴가지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넥센 타이어 편에 갔었어. 그래서 이때 좀 들은 거야. 미쉐린이 1위고 뭐 이런 걸 좀 들었어 내가 그때. 이것도 엄청 치열하더라고. 타이어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막 하는데 그 실내에서 막 계속 갈아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안 터지고 몇 번을 버틸 수 있지. 그리고 실제 운행장에 가가지고 굴려봐요. 이 타이어 장착시켜가지고 굴려봐. 실제 그 카레이서들이 해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버티는지 장치를 달아가지고 마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과학적으로 다 테스트 다 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던져줘. 물이 많을 때, 눈이 많을 때 막 이런 거 다 해보고 자동차가 처음에 출고될 때 타이어가 장착돼서 나오잖아. 요게 가장 밸런스가 좋아요. 왜냐면 그 타이어를 끼우고 차량을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OE 타이어. 그래서 OE 타이어로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 그거를 이제 원할 테니까 OE 타이어 정품이 이제 더 비싸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타이어 알아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홈도 이렇게 막 파잖아. 근데 그냥 멋이 아니야 이게 홈이. 이게 멋도 있지만 그 홈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르더라고. 깊이 파냐 얕게 파냐 홈 뭐 몇 개 파냐 다 달라. 그리고 타이어도 빵꾸 나면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타이어가 있고 아닌 타이어가 있고. 그래서 타이어도 되게 좀 세계가 되게 신기하고 되게 치열해. 모든 업계든지 다 그러겠지만 타이어도 엄청 치열하더라. 그리고 타이어는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제한이 많잖아. 디자인에 특이한 타이어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있고 그 홈도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변주 주기가 힘드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생명하고도 맞아 연관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아무튼 미슐랭 가이드가 미쉐린 타이어에서 나온 소책자라는 거 타이어 살 때 같이 껴서 준 거야. 그래서 운전자가 도로여행 더 많이 하도록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자동차 새로 뽑으셨죠? 이 타이어 신발이잖아. 자동차의 신발. 이 신발 신고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1889년 앙드레와 에두아르 미슐랭 형제는 프랑스 중부 클레르몽 페랑에 자신의 이름을 딴 타이어 회사를 설립했고 차가 고작 3,000대 미만이던 시절이었지만 선견지명이 있었던 두 형제는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 큰 비전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자동차가 3,000대도 없지만 나중에는 이 자동차가 보급이 돼서 다 쓸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지. 전기차 지금은 요 정도 쓰지만 나중에 다 전기차로 바뀔 거야. 그럼 전기차로 다 바뀌면 어떻게 돼? 테슬라 떡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한 거지. 이들은 자동차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자동차 판매가 늘고 그러면 타이어 판매도 함께 늘 거라고 예상하며 작은 자동차 여행 안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이 안내 책자에는 지도와 타이어 교체 방법, 주유소 위치는 물론 여행하다 쉴 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먹을 곳과 잘 곳의 목록 등 실용적인 정보를 가득 실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20년 동안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금도 즐겨 회자되는 운명적인 날이 옵니다. 어느 날 앙드레 미셸린이 한 타이어 가게에 방문했을 때 자신이 소중히 아끼는 가이드북이 고작 작업대 받침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라면 받침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개 열심히 만들었는데 20년 동안 무료로 제공했는데 현타오죠. 아 이거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해서 그런가? 그래서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 무가지라고 해가지고 돈 안 받는 신문지 있어요. 메트로 지하철로 출근하면 막 나눠줘요 아침에. 그럼 거기에 뭐 웹툰도 실려있고 만화도 실려있고 뭐 정보도 있고. 근데 옛날에 어떻게 그거 그냥 집에 전 붙여야 되는데 신문지 없나? 그러면 그냥 무가지 뽑아가지고 그냥 펼쳐가지고 쓴단 말이야. 비슷한 거야. 벼룩시장 그 사장이 추석에 명절 친척 집에 갔어. 전 부치러. 근데 자기 그 벼룩시장 깔고 이제 전을 붙이고 있는 거야. 야마 돌아 안 돌아? 야마 돌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사람들은 돈을 내고 산 물건만 가치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깨닫고 돈을 받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이렇게 연결이 되죠. 사고의 흐름이.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사실 공짜로 주긴 했지만 여기에 들어간 돈이 꽤 되는데 그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 건데 그 가치를 몰라주는구나. 돈 받을래? 1920년 새로운 미슐린 가이드북을 발행하면서 7프랑에 판매하기 시작했어. 근데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퀄리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7프랑 이상의 값어치를 원할 거 아니야. 유료 판매를 전환한 후 미슐랭 가이드는 파리의 호텔 목록과 카테고리별 레스토랑 목록, 가이드북 안에 유료 광고를 실지 않겠다는 내용을 최초로 담았다. 미슐랭 가이드북이 소개하는 레스토랑 섹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미슐랭 현재는 미스터리 다이너 또는 레스토랑 인스펙터로 불리는 비밀 평가단을 모집했고 이들은 신분을 숨긴 채 익명으로 활동하는 오늘날의 미슐린 평가원처럼 레스토랑을 방문해 음식을 평가했습니다. 훌륭한 식당을 선정하여 미슐린 스타를 주는 방식을 192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별 1개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5년 후에는 등급에 따라 0개에서부터 3개까지 주는 방식을 선보였으며 1936년에는 별점 평가 등급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10년간은 그냥 맛있으면 주고 맛없으면 안 주고 업장 분위기가 좋으면 주고 뭐 이렇게 좀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 기준까지 세웠어요. 지금 채팅창에 레스토랑에 혼자 가서 먹으면서 일부러 수첩에 뭐 적으면서 먹으면 미쉐린인 줄 알고 대접해주겠네 이러는데 티나게 하면 오히려 역으로 걸리죠. 평가한 사람이 비밀로 하는데 그 막 티나게 이렇게 하겠어? 제가 그 파인다이닝을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파인다이닝 가면 그날 음식 메뉴를 이렇게 종이에 써서 이제 딱 줘요. 호텔 같은 데서 결혼식 하면은 그런 거 이제 주거든. 무조건 음식에 그런 게 이제 종이 쪽지가 있어. 제가 이제 이 먹은 맛이 되게 신기해가지고 까먹을까봐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음식은 뭐 어떤 맛 적어놓으니까 그 셰프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걸 왜 적으시냐고. 아니 그걸 결국 방송으로 하지도 않았어. 내가 그냥 까먹을까봐 맛을 까먹을까봐 그냥 적어놓은 거야. 습관이야 습관. 그냥 기분 나쁘신 거 아님? 자, 그래서 미쉐린 가이드는 그 참신하고도 진지한 접근 방식 덕분에 20세기 동안 독보적인 베스트셀러로서 자리를 잡았고요. 현재는 전 세계 세대륙 그리고 30여 지역에서 레스토랑과 호텔 3만여 곳을 평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창립자 미쉐린 형제의 놀라운 선견 지명으로 시작된 사업은 회사에 소명을 심어주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1900년에 했던 것처럼 시대에 맞는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운전 관광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여행을 다녀야지 뭐 타이어가 팔리고 이런 게 있지만은 이런 미식 쪽에서도 굉장한 그 가이드가 되는 역사적인 공신력 있는 책자를 발행한다는 거. 기네스북도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사실은 맥주 회사인데 신기한 기록 같은 걸 이제 맥주 회사에서 만들었잖아 책자를. 그러면서 이제 맥주랑 다른 결로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 기네스예요. 기네스북이. 흑맥주 기네스. 아일랜드의 양조회사 기네스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세계 각지의 각 분야의 독특하고 신기한 최고 기록의 모험과 이를 정리해서 소개하는 책이다. 역사 1954년 54년이면은 좀 더 뒤네요. 여기 이때보다. 흑맥주로 유명한 양조회사 기네스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휴 비버 경이 검은 가슴 물대새 사냥에 나섰다가 실패한 후 사냥클럽 멤버들과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냥감 새 게임버드가 무엇인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는데 그때 진기한 기록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고 서적을 뒤졌으나 이를 정리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서 영국에서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언쟁이 많이 있었다고 함. 그리고 내 생각에는 미쉐린 가이드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참고도 됐을 것 같아. 맥주 회사인데 굳이 이걸 해? 가 아니고 미쉐린도 이렇게 하잖아. 못할 건 없네. 영향을 줬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이제 나무위키 가보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 가면은 이거 딱 있고 별 이렇게 딱 아래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뭐 세 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게 있어요. 뭐 가볍게 주는 게 있던데 숙박시설과 식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레드 가이드와 자연경관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록 형태의 그린 가이드가 있다.
거기서 별을 부여하는 거는 레드 가이드. 기존에 흔히 미슐랭 가이드로 지칭했으나 한국지사에서 사명을 미쉐린으로 정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식 명칭도 미쉐린 가이드로 결정됨.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이어는 미쉐린이라고 하는데 식당은 미슐랭이라고 부름. 미쉐린과 미슐랭을 같은 회사라고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게 부르니까. 앙드레 미슐랭은 이 책은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태어났으며 20세기가 지속되는 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21세기로 넘어온 현재까지도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거. 미슐랭 형제가 원래는 마차용 고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무 타이어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탈착식 타이어 개발에서 크게 성공을 거뒀네. 그래서 이게 업계 1위였나봐. 이거를 이제 먼저 개발을 해서. 자, 원칙적으로 가이드의 평가원은 요식, 호텔, 케이터링 업계에 경력이 있는 미쉐린사의 정직원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몇 차례 진행된 뒤 투입된다. 평가원은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며 당연히 모든 요리 대금을 지불한다.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에는 갑자기 암행어사처럼 미쉐린 가이드의 조사원이 출두해서는 가난한 주인공에게 별 3개를 주거나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사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암행어사처럼 나타나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별 3개 드리겠습니다. 이렇지 않다는 거. 가이드 발간을 위해 편집자들과 평가원들이 동서간 자리에서 별점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스타 세션이 진행되고요. 이 과정은 참석자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3차례 이상 다른 평가원들이 식당을 방문해 심사를 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절차는 어디까지나 원칙으로 국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의 경우엔 한국지사 정규 직원이 아닌 관련 업계 전문가를 계약직 평가원으로 고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외부 전문가들도 평가에 참여. 이러면 보안이 유지가 안 돼. 소문이 다 나. 관련 업계 전문가를 계약직 평가원으로 하면 계약을 지킬 의리가 있냐 이거야. 왜 저렇게 성질을 내? 그래서 아시아지부 논란 있었어요? 그럴 확률이 있어. 내가 봐도. 이게 봐봐. 정직원끼리 자기들끼리 꽁꽁 해도 이게 보안이 될까 말까인데 외부 업체, 협력업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보안이 이게 얼기설기가 되면은 100% 안 돼요 이거. 조리과학과 교수, 언론사 문화부 기자, 관광회사 임원, 네임드급 식당 리뷰어, 이들은 평가 결과를 놓고 여러 차례 집단 토의를 하며 평가 결과의 근거를 확보하고 보정한다. 물론 이들은 자신이 평가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평생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의 평가원들 역시 모든 요리 대금을 지급하나 가이드 파트너사들 중에 시금업체가 없진 않아서 결과 발표 시 항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여기서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별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거. 평가위원들의 평가 기준은 다음 5가지입니다. 요리 재료의 수디운, 요리의 완벽성, 조화로운 풍미, 그리고 요리를 통한 셰프의 창의적인 개성,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 요리에 대한 평가며 식당의 분위기나 서비스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나 그렇게 얼핏 들었거든? 1스타까지는 음식 맛으로 하는데 2스타부터는 이런 서비스와 이런 식기나 이런 것까지도 본다.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식 맛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건 별 1개까지다라고 내가 들었어요. 1스타랑 2스타랑 맛은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비슷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스타의 그 허들이 서비스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 정도의 맛인데 1스타에 딱 걸리는 맛일 수도 있고 4스타의 맛인데 여기서 걸렸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야? 가이드에서는 식당의 편안한 분위기, 서비스, 식기는 별점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공지했을 정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안함이나 서비스는 별점 평가와 다른 별도의 픽토그램 수여를 하고 있다. 노점상에서 일회용 그릇을 음식에 내와도 맛만 환상적이라면 별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불법 노점상이야. 불법인데 별이 2개야. 이러면 미치는 거지. 불법 노점상인데 별 2개인데 봤어요? 없어. 불법에 주겠냐예요? 근데 모르지. 왜냐하면 이 미슐랭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모르니까 장사를 하고 있네? 먹어보고 amazing! So delicious! fucking 컵밥! Bring my 2스타! Congratulations! 근데 알고 보니까 불법이야. 예를 들면 거기가 이제 노점상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야. 그러면 이제 불법 2스타 탄생할 수 있는 거야. 먹고 싶어서 다시 왔어. 3번 먹어야 돼서.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 딱 왔어. 없어! What the fuck! My 컵밥! Where is my 컵밥? 노량진에 있었는데 이제 딴 데로 간 거야. 찾아냈어. 석계역에 있어. 석계 겨우 찾아야 또 먹어. 최고다. 마지막 이제 3번 먹어야지 이제 평가를 주니까 또 사라졌어. 이걸 찾아낸 것부터 이제 영화의 시작이 되는 거지. 이 잊지 못하는 컵밥의 맛을 먹고 싶어 하는 미슐랭 가이드 평가원과 그 여정. 네, 스토리까지 만들어줄게요. 이거저거 다 찾아. 막 이제 발견했나?
전기구이 통닭집이야. 맛있긴 맛있는데 내가 찾던 그 맛은 아니야. K 문화 이제 알려주는 거야. 전기구이 통닭 뭐 맛있는 거 뭐 꿀타래 뭐 이렇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막 다 먹어봐. 그래서 K 푸드를 은근슬쩍 이제 알려주는 거지. 너무 맛있지만 내가 먹었던 그게 아니야. 막 호떡도 맛있고 막 다 맛있어. 막 뭐 계란빵도 맛있고. 아 못 찾았어. 포기하는 순간에 컵밥 사려. 그래서 이제 딱 지나가는데 그 내가 먹어보고 싶었던 그 컵밥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난 거야. 세 번째 먹어보고 세 번째 먹으면 이제 미슐랭 별점을 줄 수 있어. 미친 거지. 내가 모든 걸 다 먹어보고 포기했는데 바로 앞에 컵밥 탁 불러 세워서 딱 먹으면서 딱 암전 그리고 스탬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미슐랭 가이드가 나왔네. 막 했는데 이건 뭐야? 야 이거 최초로 뭐 노점상이 받았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제. 야 여기래 해서 딱 갔는데 전기구이 통닭집이야. 다시 먹어보니까 맛이 없었던 거야. 이러면 영화 하나 나왔지. 그리고 우리가 되게 친숙한 미슐랭 가이드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호기심이 있단 말이야. 미슐랭 가이드는 어떻게 채점을 할까?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소재 노점상. 그래서 식도락 여행기 아메리칸 셰프였나? 푸드트럭 타고 다니면서 요리하는 거였어요. 멕시칸 요리. 그런 느낌으로 음식 구경하는 재미. 한국 문화도 좀 넣고. 코리안 셰프라고 해야겠다. 제목은. 아메리칸 셰프 약간 떠오르게 패러디해서 코리안 셰프. 노점상 1스타 다른 나라에 진짜 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나는 또 심지어 2스타야. 그러니까 현실성도 있지. 그러므로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의 심사 기준은 분위기이며 레스토랑에 발을 디딛는 순간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인테리어, 테이블웨어, 음식, 와인 등을 아우르는 토탈 익스피리언스로서의 파인다이닝을 다룬다는 주장은 엄밀히 말해 옳은 해석은 아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를테면 2016년 싱가포르 레드가이드에서 음식 가격 1.85달러 약 2,000원에 불과한 치킨과 누들 노점. 아 이미 여기 있네. 2026년에는 별을 잃었지만 2018년에도 원스타를 유지했음. 별을 받은 일 등이 좋은 예의다. 그러나 당연히 고급 파인 다이닝일수록 분위기나 서비스가 좋기 마련이기 때문에 의뢰 서비스도 같이 보는구나 라고 생각해 상기와 같은 오해가 생기는 듯 하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좋은 재료와 도구가 따라붙기 마련이므로 대체로 별을 받을 정도의 레스토랑은 최고급 시설과 재료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리의 가격 또한 비싸지는 것이다. 근데 포인트는 그거야. 재료의 수준, 재료가 엄청 신선해야 되거든요. 노점상에서 이런 재료를 엄청나게 신선한 고급품을 쓸 수가 있을까? 여기는 이 치킨 누들 노점은 이거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하네요. 등급, 스타 레스토랑, 3스타,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충분한 식당. 이 말은 뭐야? 이것만으로도 여행을 출발해도 된다는 거야. 2스타,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 1스타, 요리가 훌륭한 식당. 자동차 여행 가이드북으로 시작한 가이드답게 각각의 별점에는 여행자를 위한 맥락이 담겨있다. 별 3개. 오직 이 음식점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해당 지역에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요리가 매우 훌륭한 음식점이라는 뜻. 뭐야? 맞췄잖아. 심지어 이 의도까지 맞췄어. 본래 목적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이더라도 길을 우회해서 방문할 가치가 있는 요리가 훌륭한 음식점이라는 뜻. 처음부터 3스타를 주지 않는데 2스타 딱 처음에 밟고 그 다음에 3스타를 받는 거야. 장수돌 침대는 5개인데요. 대화 의지가 사라져요. 저런 걸 보면 힘이 쭉 빠져. 뭐 어디서부터 내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장수돌 침대는 장수돌 침대는 별 5개인데요 하면 그냥 먹먹해. 스타를 부여받게 되는 레스토랑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우 매년 2월에 확인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3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1월, 일본은 10월, 미국은 10월에서 12월, 독일은 6월 시기에 발표한다. 특히 3스타 정도의 식당이 되면 세계적으로 최고의 음식점과 셰프로 인정받는다. 별 3개 레스토랑 셰프는 자국에서 연예인과 비슷한 슈퍼스타 대우를 받는데요. 이 정도의 파워야. 별 3개 레스토랑 셰프는 연예인이야. 특히 별 3개 레스토랑은 17,000여 개의 표본 중에서 그 수가 1%도 되지 않다. 3스타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 31개,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가 그 뒤를 잇고 2스타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 81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역시 같고 총 별의 수로는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순이다. 일본이 진짜 많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요리를 하면 불리하다. 프랑스 본토의 그 음식점 기준이 돼가지고 별로 인정을 안 해준대. 프랑스에서 있는 프랑스 요리 스타일이 정석이니까 다른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변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좀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각 나라는 각 나라의 음식이 별을 받기가 쉽대. 한국은 한국 요리, 일본은 일본 요리 이런 식으로.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 빕 구르망 가격 요건에 들지 않고 미슐랭 스타를 받지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훌륭한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을 말한다. 빕 구르망 가이드 레스토랑에 견주지는 못했지만 유럽에서 35유로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음식이 훌륭한 식당에 부여하며 서울에서는 45,000원 이하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식당에 부여한다. 보통 동네 맛집이 주로 선정됨. 대부분 긴 웨이팅을 기다려야 되고 빅 구르망 레스토랑은 가격 대비 뛰어난 맛을 제공한다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옥동식이 여기입니까? 옥동식 돼지국밥이 이미 미쉐린 가이드에 실리기도 전에 맛집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린스타 식재료의 윤리적 환경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맛과 서비스 항목인 별의 등급과 별개로 취급, 별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 등재된 레스토랑 3스타는 한 개 있습니다. 지금 한식은 밍글스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한식 권숙수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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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라연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레스토랑 알렌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야, 모수 서울 폐업. 이게 파인 다이닝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투자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투자 업체가. 그래서 이제 폐업하고 다시 한 거야. 근데 내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셰프님들 나오는. 밍글스는 오너 셰프야. 직접 운영을 해요. 투자를 안 받고. 더 어렵나 봐. 재무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어. 재개업을 했기 때문에 재개업을 하면 3스타를 바로 주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이미 모수는 별이 있어. 여기에. 그래서 두 개 받은 거랑 합치면 세 개랑 진배 없어요. 알라프리마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나 알라프리마 가봤어. 이게 알라프리마예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맛있는데 기억이 안 나. 맛있었다는 기억만 남아있어. 맛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자꾸 맛을 까먹어서. 쥐똥만하게 나오네? 아니야. 이건 처음에 나올 때 이만큼 나오는 거고 파인다이닝에 나오는 거 다 먹으면 배불러요. 진짜로.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파인다이닝 먹고 나서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다. 그렇게 끓여 먹는 사람들은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칼칼한 게 땡겨서 그런 거야. 나 그리고 파인다이닝 갔다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은 적 한 번도 없어. 여기서 먹어본 거 정식당 알라프리마 무오끼. 정식당은 저도 가봄. 정식당은 유명해요. 이건 승우 아빠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승우 아빠 갈 때 제가 따라갔어. 승우 아빠님 이런 평을 했습니다. 정식당은 파인다이닝 중에 가장 친절한 맛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하면 쉬운 맛이다. 그래서 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입문용이다. 파인다이닝 입문용. 여기 유명한 게 이제 하루방하고 김밥. 요걸 이제 깨서 먹는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맛있게요. 바루공양도 있네. 바루공양 뭔 줄 알아요? 나 말년을 건강하게 그때 알았거든. 스님들은 수도자잖아. 수도를 하는 시간을 보내잖아. 그러면 생업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야. 맨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걸 계속 연구를 해. 몸을 이제 계속 옳은 방향으로 살게끔 계속 이제 그 의식해서 수련을 하고 생업을 할 시간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밥을 달라고 해요. 동네에 내려와서 탁발이라고 그래. 그걸 밥 좀 주세요. 수련하시는 분이군요. 밥 받아가십시오.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좀 받으세요. 그럼 이제 바가지에다가 이제 받아와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제 번뇌가 사라진가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도움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막 먹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스님들은 고기를 못 먹지 않나요? 원래는 그게 없어.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게 바뀌었어. 동남아에서는 그냥 고기 먹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고기를 먹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주는 대로 먹어라 해서 나와서 고기도 주면 먹는 거라는 거야.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게 받은 음식이니까 다 먹어야 돼. 남기면 안 돼. 남기면 소중하게 주는 정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먹었어. 그럼 이 찌꺼기가 있잖아. 찌꺼기가 있는 거를 이제 단무지로 한 장으로 이렇게 다 싹싹 긁어. 이게 수세미야. 싹싹 긁어서 먹고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물로 이렇게 잘 헹군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서 다시 그 바가지를 덮어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돼. 그것도 수행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그게 바로 공양이야. 그래서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제가 편식이 좀 있잖아요. 나 단무지를 안 좋아해. 근데 싹싹 긁은 단무지를 먹어야 돼. 수행 많이 됐어요. 비판도 있네요. 이탈리아 루카의 유명 레스토랑 진리오는 지난해 10월 미쉐린 측에 별점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 베네데토 룰로는 미쉐린에 오면서 부담이 커졌고 지나치게 기교를 부린 음식과 격식을 차리는 분위기의 식당일 거라 지레 짐작하는 손님들이 많아졌다. 부담스럽다 이거야. 올 때 야 이게 그렇게 맛있다며 하고 오는 거야.
부담스럽죠. 이어 그는 자신들의 본래 스타일이 왜곡됐다며 티셔츠와 샌들, 반바지 차림으로도 고급 레스토랑에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셰프 마르크 베라도 최근 메제프 스키 리조트의 새로 연 레스토랑에 미쉐린 평가단의 출입을 차단했다. 미쉐린 등재 이후 따라오는 유지 압박과 운영 방식 간섭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런던에서 피터샴 너서리를 운영하던 셰프 스카이 긴겔은 미쉐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며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이후 일이 너무 바빠졌고 자신의 캐주얼한 스타일과 상반되는 파인다이닝 경험을 기대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너무 많았다. 뭔 말인지 알겠다. 그죠?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미쉐린 별에 이제 부여되는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가, 그걸. 근데 원래 그런 집이 아니야. 그냥 맛집이야. 편안하게 먹는 집인데 막 격식을 기대하고, 예를 들면 젓가락 뭉탱이로 놔? 아, 4명 왔는데 젓가락 왜 8짝 그냥 이렇게 뭉탱이로 놔서 알아서 나누라고 해? 이럴 수 있어. 아, 왜 식기를 안 주지? 테이블에 있어요. 열면 나와요. 티슈 왜 안 주지? 테이블 열면 나와요. 이게 자기가 생각한 방식하고 사람들이 그냥 의뢰 생각하는 방식하고 좀 괴리가 있으면 스트레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도 클 것 같아. 자기는 원래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막상 받으니까 계속 갖고 싶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 잃어버리려고 이걸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모든 게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야. 거기에 따르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요거를 안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보완은 할 수 있겠죠. 뭐 저런 식으로 뭐 반납한다. 반납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하면은 뭐 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신청해님도 골드버튼 반납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이거요? 이거 반납이요? 나 상관없는데?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드릴게요. 이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아, 근데 없네? 받고 싶은 사람이? 나중에라도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드릴게요.